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인간처럼 사진을 딱 보고 이 사진 정말 좋다. 아니면 이건 좀 별로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제목이 쿼터니언 특이값 분해 기반 이미지 품질 평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죠? 네, 맞아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 복잡한 이름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정말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단순히 더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여기서 그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 정교한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접근법이 오히려 미래의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니까요. 와, 19세기 수학이랑 최신 머신러닝이 만난다니.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가 대체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낼 때 있잖아요. 네, 매일 하죠. 그 사진이 사실은 압축되고 전송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세하게 손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원본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바로 그 화질 저하를 컴퓨터가 얼마나 잘 알아채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이걸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 수십 명을 모아놓고 일일이 점수를 매기게 하는 주관적 평가가 있고요. 그건 정말 정확하겠지만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겠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다들 컴퓨터가 자동으로 점수를 매기는 객관적 평가 모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고요. 예전에 많이 쓰던 객관적인 방법이 그 PSNR이나 MSE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모델들은 그냥 원본 사진하고 손상된 사진의 픽셀 색깔 값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만 숫자로 계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단순히 숫자 차이만요? 네, 예를 들어서 사진 전체가 약간 어두워진 거랑 사진 한 구석에 보기 싫은 노이즈가 맡긴 거랑 인간은 이걸 전혀 다르게 평가하잖아요. 당연하죠. 후자가 훨씬 거슬리죠. 그렇죠. 근데 PSNR은 픽셀값 차이가 비슷하면 그냥 비슷한 점수를 줘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긴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단순히 픽셀값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조나 대비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SSIM이나 FSIM 같은 더 똑똑한 모델들이 나온 거고요. 그게 좀 더 발전된 모델들이군요. 네, SSIM은 밝기, 대비, 구조 이 세 가지를 비교하고 FSIM은 사람이 사물의 윤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방식을 흉내내려고 했죠. 오늘 다룰 논문은 바로 이 똑똑한 선배 모델들의 어깨 위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어떻게든 인간의 눈을 흉내내려고 노력했지만 어딘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 거군요. 최신 AI 기술이 아니라 놀랍게도 19세기 수학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네, 바로 쿼터니언이라는 건데요. 쿼터니언? 이름이 정말 생소하네요. 생소하실 수 있죠. 이게 1843년에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건데 일종의 확장된 복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복소수가 실수 하나, 허수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쿼터니언은 실수 하나에 서로 다른 허수가 I, J, K 이렇게 세 개나 붙어 있는 아주 독특한 수책입니다. 19세기 수학이라니 그걸 이미지 품질 평가에 쓴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고 보니 컬러 이미지가 보통 RGB, 즉 빨강, 초록, 파랑 세 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뭔가 딱 들어맞는 느낌이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논문의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그겁니다. RGB 값을 각각 쿼터니언의 세 허수부 I, J, K에 할당해버린 거죠. 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전 모델들은 빨강, 초록, 파랑을 그냥 따로따로 분석했거든요. 개별 정보로요. 하지만 쿼터니언으로 묶어버리면 이 세 가지 색상 정보가 하나의 통합된 단위가 됩니다.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색상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 예를 들어 빨간색이 약간 변할 때 녹색은 어떻게 함께 변하는지 이런 상호작용까지 포착할 수 있게 돼요. 아하, 따로 볼 땐 놓쳤던 정보들을요. 그렇죠. 훨씬 풍부한 정보를 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더요?
네, 비어있는 실수부에는 이미지의 국소 분산값, 다시 말해 이미지의 질감이나 세부 구조 정보를 담아버렸어요. 와, 결국 쿼터니언 하나에 색상 정보랑 구조 정보가 모두 알차게 담긴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영리하죠. 정말 오래된 수학적 도구를 마치 최신 정보 압축 팩처럼 활용한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특이값 분해 SVD라는 또 다른 도구가 등장한다고요? 네, SVD는 이미지를 일종의 레시피처럼 분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레시피요. 네, 어떤 요리든 맛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 몇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자잘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SVD는 이미지를 분해해서 어떤 성분, 즉 특이값이 핵심 재료고 어떤 게 자잘한 재료인지를 딱 알려줍니다. 이미지의 레시피라니 비유가 아주 재미있네요. 그럼 이 레시피 분석을 어떻게 활용한 건가요? 기존 연구를 보니까요, 이미지의 자잘한 재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특이값들의 뒤쪽 75%는 대부분 이미지의 핵심 정보가 아니라 노이즈, 말하자면 잡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어요. 아, 잡으며. 네, 이 논문은 바로 그 잡미에 해당하는 재료들을 정확히 솎아내는데 SVD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쿼터니언으로 꾹꾹 눌러 담은 정보 덩어리를 SVD로 다시 분해해서 진짜 신호랑 노이즈로 깔끔하게 분리해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완벽한 재료를 고른 다음에 거기서 또 핵심 맛이랑 불필요한 맛을 분리해내는 과정 같은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핵심 맛과 잡미라는 두 가지 재료가 준비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된 두 부분, 핵심 정보랑 노이즈를 가지고 다음엔 뭘 하나요? 이제 각 부분에서 가장 유용한 특정들을 뽑아낼 차례입니다. 먼저 핵심 정보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똑똑한 선배 모델들 있죠? 네, SSIM하고 FSIM이요. 네, 그 모델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옵니다. 밝기, 대비, 구조, 그리고 윤곽을 파악하는 위상 일치성이랑 경사도 크기, 이렇게 총 5개의 특징을 추출해요. 좋은 건 적극적으로 계승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노이즈 정보에서는 어떤 특징을 뽑아내나요? 여기서 두 번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아까 저희가 인간의 시각이랑 잘 안 맞는다고 비판했던 PSNR을 다시 가져와서 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까 PSNR은 인간의 시각이랑 달라서 약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PSNR을 노이즈 측정에 쓴다니 이거 모순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이 논문의 영리한 점이죠. PSRN이 이미지의 전반적인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는 서툴지만 네. 그냥 순수하게 노이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양을 측정하는 데는 꽤 쓸만하거든요. 아하. 말 그대로 적재적소의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버려졌던 도구를 다시 주워와서 가장 잘 맞는 자리에 탁 놓은 셈이죠. 이야, 쓰레기는 없다. 다만 제자리에 있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을 증명한 셈이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정보에서 5개, 노이즈에서 1개, 총 6개의 특징이 모였군요. 이걸 어떻게 최종적인 품질 점수 하나로 만드는 건가요? 이 6개의 단서를 가지고 최종 판결을 내릴 판사가 필요하겠죠. 판사요? 네, 그 역할을 커널 극한 학습기계, 줄여서 KLM이라는 머신러닝 모델이 담당합니다. KLM은 일관 신경망보다 학습 속도가 훨씬 빠르면서도 이 6개의 복잡한 특징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서 최종 점수를 내주는데 아주 능숙한 모델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세기 수학인 쿼터니언으로 이미지 정보를 압축하고 SVD로 신호와 노이즈를 분리하고 각각에서 6가지 특징을 뽑아낸 다음 이걸 KLM이라는 빠른 학습 모델에 넣어서 최종 점수를 얻는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CSIQ, 라이브, TID 2013 같은 여러 공인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SROC, PLCC라는 성능 지표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모델이 내놓은 점수가 실제 사람이 매긴 점수랑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정확도를 보는 거군요. 네, 거기서 기존의 쟁쟁한 최신 모델들을 대부분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능가했다는 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인가요? 체감상으로 비유하자면 기존 모델들이 그냥 이 사진 좀 별로네요 라고 뭉뚱그려 말할 때 네네. 이 모델은
이 사진은 초점이 약간 나갔고 색감이 미세하게 바랜 느낌이 드네요. 라고 거의 콕 집어 말하는 수준에 가까워진 건가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특히 TID2013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왜곡 유형이 많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비교 대상이었던 10개의 다른 모델들을 모든 지표에서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와, 압도요? 네. 논문에 포함된 산점도 그래프를 보면 정말 인상적인데요. 가로축이 사람이 매긴 점수, 세로축이 모델이 예측한 점수인데 다른 모델들은 점들이 좀 흩어져 있거든요. 네, 오차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모델의 점들은 거의 하나의 직선처럼 아주 가지런히 모여 있습니다. 모델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혹시 특정 데이터에서만 잘 익은 모범생은 아닌지도 중요할 텐데요. 다른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차 데이터베이스 검증이라는 것도 수행했어요. A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한 모델을 생전 처음 보는 B 데이터베이스에 테스트하는 거죠. 아, 일종의 실전 테스트군요. 네, 거기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델이 특정 데이터에만 과적합된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잘 작동하는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연구는 단순히 새로운 알고리즘 하나를 툭 던진 게 아니네요. 그렇죠. 기존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존중하면서 계승하고 또 쿼터니안과 SVD와 같은 강력하지만 잊혔던 수학적 도구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신호와 잡음을 분리하고 심지어 한물 같다고 여겨졌던 PSNR까지 제자리를 찾아줬죠. 맞아요. 마지막엔 효율적인 기계학습 모델로 이 모든 걸 통합했고요. 정말 이건 영리한 접근법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미지 품질 평가 기술의 발전이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과 아주 가깝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네. 거기가 더 적은 데이터로 더 좋은 화질을 보내주는 압축 기술을 개발하거나 스마트폰의 사진 보정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사진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매일 접하는 더 나은 시각적 경험을 위한 기반 기술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함의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오, 뭔가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모델이 사람처럼 정확한 품질 점수를 매겨주니까 이걸 이용해서 정답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이 모델이 수백만 장의 이미지에 대한 품질 점수를 대신 매겨주면 네? 그걸 학습 데이터로 삼아서 훨씬 더 거대한 딥러닝 AI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교한 고전적 접근법이 원본 이미지 없이 왜곡된 이미지만 보고도 품질을 평가하는 차세대 블라인드 AI 모델의 발전을 돕는 아주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모델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넘어서서 미래 AI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네요. 그렇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클래식 모델이 더 강력한 차세대 AI를 탄생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접근법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클래식 모델을 활용해서 더 강력한 AI를 부트스랩하는 이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과연 이미지 처리 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음 혁신을 위해 들여다봐야 할 곳은 가장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잠시 잊혔던 과거의 아이디어 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